네, 이번 코너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고유정 첫 재판이 내일 오전 10시로 알고 있는데 내일 열리죠? 내일 하죠. 네. 방청권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제주도에 방청권 부과하는 사건들이 큰 사건이거든요. 관심 있는 사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서울에는 그런 사건이 많았고 예전에 이제 뭐 세월호 때도 그때도 좀 관심이 많았는데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네.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 방청권 배부하는 게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 그 정도로 온 국민의 제주도민들에 대한 관심 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있을 큰 사건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제주지법 사상 최초로 아마 방청권 부과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내일 고유정의 얼굴이 드러날 거로 보이고 네. 아마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피고인의 의견을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밝힐지 변호인이 네. 그런 것도 이제 관심사죠. 그렇군요. 자, 방금 전해드린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5주 동안 27차례나 변호사를 접견했다. 부장차장,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재판에 꼼꼼하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5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가 다 사임하고 지금 1명만 지금 다시 변호사로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변호사에게 뭐 굉장히 좀 그 의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사실 뭐 변호인 접견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고유정 씨가 그 제주 내에서는 약간 이제 유지의 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좀 재판에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 고유정은 어떤 로펌,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여러 명을 선임해서 재판에 어떤 응하려고 했는데, 재판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나빠지면서 일제히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변호사가 그때 사퇴했던 변호사 중에 한 명이라는데 어떤 심경의 변호랄까요? 어떤 변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정확한 사정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으면 그 네. 법무법인에 막 이제 항의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들이 법인이 알려졌으니까 그럼 네. 그 법무법인에 그 변호사명과 다른 변호사들까지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럼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하고 몸담고 있는 법인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이 사건을 맡기로 했는데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좀 해를 끼치니까 일단 나온 거죠. 왜냐면 사실 로펌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서류 처리만 하고 뭐 네. 일할 사무실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로펌에 탈퇴 신고를 하고 일단 나와서 다시 이제 개인 변호사 자격에서 이 사건을 아마 진행을 해갈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어떻게 약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착수금도 다 받았을 거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의뢰인하고 이 사건을 맡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인데 로펌에 부담이 되니까 그렇다고 못한다고 좀 손 뜰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로펌에 나와가지고 개인 변호사 자격에서 이 사건을 수행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네. 고유정은요, 사건 초기부터 본인이, 전 남편을 살해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시체 훼손, 그리고 은닉 혐의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다. 그리고 전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된 범행이냐 우발적 범행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처벌 강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을 보면 뭐 이게 여러 가지를 그 물품을 사서 준비한 것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데 이 본인은 지금 우발적 범행이라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변호인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발적 범행으로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게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토록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걸 텐데,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살해, 이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은 아주 죄명이 달라요. 1급살인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모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도적인 살인은 죄명이 달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이제 살인죄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양형기준법은 좀 다르죠.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누구 하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서 한 것하고 당시에 우발적으로 한 것과는 그건 당연히 그 행동 자체가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근데 고유정 변호사 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유정이 주장했던 뭐 남편이 성범죄, 본인을 성폭행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피하다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은 당연히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렇군요. 다만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네. 변호인으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유정 변호사라도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지금 자백을 했고 고유정의 차에서 발견된 흉기에 피해자 혈흔이 많이 나온 이상 지금 뭐 살인 안 했습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네. 보면 우발적 변명이라고 해서 형량 낮추는 거. 뭐 이게 이제 변호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맞는데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전 받아들일 확률은 지극히 낮다라는 거죠. 왜? 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 고유정이 그 표백제 사는 그것 있어요. 화면. 그럼 너 왜 그날 표백제 그렇게 많이 샀냐? 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펜션 치우려고? 어. 제가 원래 결벽증 있어서요. 놀기 전에 펜션 다 치우고 숙박업소 들어가거든요. 뭐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배판한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들 때문에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결국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양형 아닙니까? 양형이. 그러니까 네. 우발적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참작 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참작 동기 살인.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4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실형이 내려지고요. 근데 만약에 치밀한 계획적인 범죄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23년 이상 또는 이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서 양형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고유정 씨나 고유정 씨 변호인 측에서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경찰의 초동 대응, 그다음에 초동 수사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 쪽에서 감찰을 벌인 결과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에 대해서 제주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 이제 고유정이 그 최종 목격자로서 그 당시에 그 이제 거짓 진술 또 조작된 문자를 가지고 그 어떤 경찰을 속이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믿고 최종 기지국 중심으로만 이런 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펜션 그 현장이나 그 직접 어떤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어떤 확인하려는 부분이 아쉬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초동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찰의 초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단 보여주는 이번 고유정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고유정 하면 이번 살해 동기, 범행의 동기 모든 것들이 어떤 자녀, 아들에 대한 어떤 집착, 친권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아들의 친권 본인이 이제 형을 받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친권 행사가 양육하기가 어렵죠. 친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네. 계속해서 이걸 고집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이건 추정이잖아요. 네. 뭐 일단은 엄마니까 내 친권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뭐 엄마로서의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좀 추정인데 이건 뭐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근데 아마 저 방송을 통해서 이 피해자 측 동생 아마 인터뷰 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허권을 그쪽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특허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니까 그 아마 그 박사 자한과 박사 아니었어요. 연구원이었잖아요. 그 피해 전 남편이요? 전 남편이. 그렇죠. 전 남편은 아마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을 좀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상속재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누구한테 가냐면 이 고유정은 남편이 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속 결격자라서 빠지는 거고 부인은 뭐 이혼도 했지만요. 네. 이혼도 했고. 근데 아이한테 가거든요. 아이한테. 그 친권의 대상이 된 그 아이. 근데 아이가 미성년자면은 그 상속권의 재산을 누가 관리하면 법정 대리인이 관리해요. 법정 대리 누구죠? 친권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누구죠? 고유정 엄마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 측 유가족 측에서는 그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들, 본인들의 아들이자 형,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나 이런 어떤 재산들을 가지고 그거를 고유정 측에서 고유정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한 십몇 년 동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친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고유정이 그런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론상은 어쨌든 고유정이 친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그 상속재산의 관리권은 고유정이 가진다. 이건 뭐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열리는 고유정 제주 재판의 모습은 채널A에서 직접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